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진도로 나가진 않습니다. 에디오크라시인데요. 자, 398쪽에 양괄호 3번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 에디오크라시는 제가 처음 대학교 3학년 때 이 단어를 들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몰랐고 학생들은 당연히 몰랐죠. 왜냐하면 에디오크라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독특한 영어 단어고요. 지금도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이 혁신조직이요. 혁신조직이라서 지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분업이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서가 나누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모호한 조직이요. 그런데 성과는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조직이요. 그래서 이 에디오크라시 조직이 이게 정부나 기업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요새 말로 따지면 이제 창업 같은 거 있죠.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창업.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엄청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형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의 예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 스티븐 잡스의 예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대학교에 이렇게 꾸준히 나오신 학교를 다니신 분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난 대학교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더 뭔가 더 있다. 난 뭔가 더 있다라고 창의성이 있으신 분들이죠. 자, 어쨌든 간요. 대학교라는 공식적이고 딱딱한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난 내가 좀 뭔가를 하겠다. 자, 빌 게이츠 사상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이제 차량을 주차하는 차고에서 이제 시작을 하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스티븐 잡스 마찬가지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이제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자, 근데 나름대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좋은 아주 우수한 친구,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거죠. 자, 나는 기술력은 있는데 다른 무언가를 좀 해줄 사람은 다행히 내 옆에 있는 친구. 이 두 분의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너는 기술 능력, 연구 능력은 뛰어나. 대신에 내가 재무적인 능력, 사람들의 돈을 끌어온다든가 이런 능력들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렇다고 연구나 전문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야, 너는 빨리 이거 지금 개발해.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좀 빌려올게. 둘 다 이제 그 청년실에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죠. 자, 중간에 확 올라가는 그 중간에 흔히 말해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이제 창업하는 그 창업 멤버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너는 컴퓨터 해킹을 잘하고 너는 운전 잘하고 너는 총을 잘 다루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계속 합해져서 나가는 조직들이 에디오크라시의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 네가 다른 거 하는 동안 내가 네 거 좀 대신해 주지. 그 사람은 네가 네 거 이제 내가 내 거 할게. 이게 특별히 무슨 문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한데 분명히 엄청난 성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에디오크라시라고 봐요. 제가 젊었을 때 이거 이해됐겠어요? 이해 안 됐어요. 그냥 외웠는데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써서 외웠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 처음에는 혼자, 절친, 또 절친, 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여서 때로는 멘토나 멘티가 있고 이렇게 코칭이라고 하죠. 코치가 있고 카운셀러가 있고 컨설턴트가 있고 또 가다 보면은 누구는 뜻이 안 맞아서 나가고 누가 또 새로 더 영입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에디오크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프로젝트 조직은 그 399쪽에 그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젝트 조직은 많은 조사 연구, 업무 조정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된다. 이 프로젝트 조직은 단기 목표 그리고 탄력 운영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는 너무나 일반화된 조직입니다. 자, 프로젝트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프로젝트, 극비 프로젝트 이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딱 맞아요. 집중해서 단기에 어떤 거를 성취해야 되는 경우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거는 탄력적으로 더 많이 쓰기도 하고 덜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제가 강의 자료에 사내 벤처라고 써놨는데요.
요새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자, 회사 내에 벤처 기업이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게 빨리 시장을 점유,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경우는, 자, 사장이 그 열정적인 어떤 그 사업원에게 아예 회사를 차려주죠. 이거는 모회사 자회사의 개념이 아니라, 야, 네가 우리 회사에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 한 개를 아예 가지고 나가서 네가 좀 알아서 다 해보라고. 이게 사내 벤처예요.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 이제 서비스나 제품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거를 또 완전히 다 분산하자니 또 애매하고, 또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일부분을 완전히 특정한 사람들에게 띄워줘가지고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이 바로 사내 벤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그 강의 자료에 내가 담당자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담당자인데 원래 내 부서의 상관과의 지시와 보고 업무를 하고, 내가 옆에 있는 부서의 사람하고도 업무의 교류가 일어나는 게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결국은 담당자가 복수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 내가 우리 팀의 일도 하고 옆에 팀의 일도 하나 해야 되는 경우가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400쪽부터 401쪽까지 굉장히 설명이 긴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기업에서, 자, 이제 휴대전화를 만드는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카메라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카메라 담당 부서 안에 난 렌즈를 담당을 해요. 근데 카메라도 렌즈를 쓰이지만, 어디에도 쓰입니까? 자, 전화기에도 렌즈 쓰잖아요. 그럼 휴대폰 담당하는 부서에서와도 서로 업무 연락을 하고, 우리 팀 카메라에 관련된 거는 우리 부서의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카메라 업무도 하고 휴대폰 업무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렌즈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더 구체화시키면은, 자, 렌즈가 그러면은 카메라하고 휴대전화에만 들어가야 되냐?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야, 여기에도 렌즈를 쓰는데 그 담당 업무가 김영재 너냐? 예, 맞습니다. 근데 어딘데요? 내시경이요. 우리가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할 때 이 몸속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것도 렌즈잖아요. 이 굉장히 그 렌즈가 고가예요. 렌즈 아무리 저렴한 거라도 최소한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그 비싼 렌즈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렌즈 담당인데요. 근데 왜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 네가 카메라 렌즈도 하고 네가 휴대폰 렌즈도 한다면서, 근데 내시경 렌즈까지 네가 좀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 조직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장점. 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효율성. 그래, 난 렌즈만 내가 해주면 되니까. 쉽고 빠르고 돈 덜 들이고 할 수 있어요. 단점. 이 담당자, 2개 이상의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아프거나 없어졌거나 퇴사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이 그 복잡한 기술을 여러 분야에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매트릭스 조직이 굉장히 유용한데, 이 담당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미 많은 기존의 조직 연구하시는 분들이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02쪽에 태스크포스인데, 이게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단기적인 목표에 소규모 집중해서 끝낼 수 있는 거. 무슨 축제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태스크포스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 이거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은데 405쪽과 406쪽입니다. 자, 네트워크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면 해쳐모여. 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하실 분 모이세요가 모이는 거죠. 요새 우리 인터넷으로 플랫폼 조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학습 조직인데, 이게 학습 조직이 그냥 스터디 모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조직이에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끄집어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요. 목표 달성을 못하면 학습 조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 팀이 우리 조별 과제를 하는데 우리 팀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근데 그냥 그 과제만 끝나고 과제 없어지면 해체되는 이런 거는 태스크포스 조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회사, 이 조직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매일 학습 조직을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예요. 자, 무슨 연구 모임, 자, 조별 모임, 이런 경우가 바로 학습 조직의 개념이죠. 그냥 스터디 모임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탐구가 매일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성과 달성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자, 학습 조직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기존에 알았던 얘기들도 많고, 일상에 다 있어요. 이게 일상에 없는 얘기는 이제는 없어요.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에디오크라시도 없었고, 매트릭스 조직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졸업했고, 프로젝트 조직 그냥 2줄, 태스크포스 뭐야? 2줄, 네트워크 조직 그냥 미래에 있겠지, 학습 조직 공부하는 조직, 그냥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요. 그렇게 이상으로 더 교과서가 있지도 않았고, 뭐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수학 분석? 저 대학교 때는 수학 분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거 대학원에서 배웠던 거고, 뭐 예를 들어서요, 자, 뭐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이것도 그냥 적당히 설명 듣고 말았던 거고, 통솔 범위, 한 명이 몇 명까지 거느릴 수 있는가, 이렇게 배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굉장히 복잡하고 상당히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